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2, 제2주 출석시험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 위반 사실 외에 그런 외에 의무 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요구되죠. 확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 외에도 그 하자에 있는 물건을 인도한 것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설명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 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 방법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라면은 완전무 급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무 급부 청구권 행사를 제한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3번입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이행이익이죠.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행이익에 해당합니다.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도 담보책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때 그 손해배상의 내용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 되겠죠. 네 번째 문제입니다.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권리 행사 기간의 기산점은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사실을 안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날이 아니라 그 때문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니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5번 설명입니다. 5번 설명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매도인과 이행인수 특약을 하고 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정하였다면 그러니까 저당권에 담보되는 채무를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을 매매 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에 이제 그런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을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5번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6번 설명입니다.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악의의 매수인, 계약 해제 자체는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게 되는 거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악인지 선인지 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번은 맞는 말이 되죠. 7번입니다.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의 경우에 이제 6번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인 것이고요. 7번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인 것이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계약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대금감액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일부 해제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금감액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 6번하고 7번을 같이 연관시켜 생각하면 되겠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전부 해제할 때는 악인지 선인지 여부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7번의 경우에도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대금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일부 계약 해제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만큼 취득하지 못하는 것만큼에 대한 계약 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악인지 선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8번 같은 경우에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그 전체를 계약 전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일부만큼을 해제하는 것, 즉 대금 감액을 하는 것, 대금 감액이 일부 계약 해제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했으니까요. 그것이 아니라 계약 전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아니라 계약 전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선이어야 됩니다. 매수인이 이미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알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 놓고 전체 계약을 해제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악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악의의 매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대금 감액은 할 수 있죠. 즉 일부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일부 해제 효과를 가져오는 대금 감액은 할 수 있지만은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8번 설명은 틀린 말이 되겠죠. 9번입니다. 환매의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하며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 한 특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9번은 맞는 말이 되고요. 매도인은 환매 기간 내에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습니다. 10번도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1교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답을 빼먹었네요. 7번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7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것만 수정하고요. 바로 1교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보책임의 종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보책임은 두 가지 형태의 담보책임이 있습니다. 권리담보책임과 하자담보책임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담보책임은 물건을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줄 수 없거나 또는 권리의 제한물권 같은 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책임입니다. 자, 담보책임의 법적 성격인데요. 권리담보책임 같은 경우에는 원래 완전한 권리를 넘겨줘야 될 계약상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권리담보책임의 내용은 일정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담보책임 같은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채무의 이행을 완료했지만 유상계약이 매매계약에서 대가적인 형평성을 위해서 민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완전물을 급부여할 계약상의 의무를 매도인이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에 대한 책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설과 2설이 갈리는 점은 특정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물건에 만약에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하자가 존재한다면은 이건 이제 X가 특정물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물인 경우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하자가 없는 특정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겠죠. 이 특정물 자체가 하나의 물건이 있는데 이 하자가 없는 물건이다. 하자가 제거된 물건이라고 하는 건 개념적으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물건에는 하자가 있는 거니까요. 하자가 없는 특정물이라고 하는 건 이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법학적인 논리에 대해서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을 주기로 했는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그 하자가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건 가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컵이 있는데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데 이 손잡이가 떨어졌다. 이게 떨어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손잡이가 떨어졌으면 다시 붙이면 될 거 아닙니까? 하지만은 붙이기 전의 컵과 붙인 다음의 컵이 같은 컵일까요? 다른 컵일까요? 네. 다시 떨어졌다가 붙은 거니까 떨어지기 전의 컵하고는 다른 상태의 컵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이와 같이 특정물의 경우에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의무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물건 자체를 인도하든지 말든지 그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지, 선택의 여지가 있을 뿐이지 하자 없는 물건 자체를 인도할 의무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자 있는 상태로 넘기면은 그 자체가 채무를 다 이해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뭐 예를 들면 을이 갑에 대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하자가 없는 걸 전제로 해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의 가치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가적인 형평성이 어긋나 있다라고 해서 민법에서 특별히 이런 경우라면은 매수인이 억울하지 않게 매수인에게 하자에 대한 구제수단을 인정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갑과 을은 X라는 물건에 대해서, 하자 없는 물건에 대해서 100만 원의 매매대금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니까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 있는 것만큼의 구제수단을 을한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자담보 책임의 취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갑이 을에게 X라는 물건을 인도하기로 했으면은 그 물건에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인도해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 그런 그 하자 없는 물건을 인도해야 될 계약상의 의무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다. 결국 하자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철학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견해가 나뉘어져 있다는 정도로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타인권리 매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권리 매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소유물을, 그러니까 타인권리 매매가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됩니다. 뒤에서 잘 설명을 하겠지만은 타인의 소유물을 취득할 것을 예상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무단으로 타인의 소유물을 매도한 경우에 타인권리 매매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당사자들이 매도인이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없는 경우가 밝혀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쭉 사례들이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담보 책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례들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걸 첫 번째 편의상 1번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걸 편의상 2번 사례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을이 갑으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고요.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지만 받기 전에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지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해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갑과 을이 X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이 소유자니까 을은 당연히 병한테 전매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나는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랑 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해서 을과 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이 X라는 물건은 갑의 소유니까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가 되겠죠.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가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만, 즉 타인 권리 매매라는 점을 갑과 을이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갑과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갑과 을이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진정한 소유자, 이건 병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병이었어요. 근데 이제 등기부상 명의인이 갑이었고요. 이제 갑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X토지를 매수했겠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진정한 소유자 병이 나중에 갑과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다음에 병이 내가 진정한 소유자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갑과 을을 상대로 해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갑 명의의 등기와 을 명의의 등기가 이제 말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물론 당사자들은 갑이 소유자인 거라고 생각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은 실제로는 갑에게 소유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라고 얘기를 하고요. 570조와 571조의 규정들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고요. 한번 그 타인 권리 매매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제수단인데요. 첫 번째 구제수단입니다.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선의, 악이 불문하고, 아까 출석시험 문제에서 나왔죠. 선의와 악의를 불문하고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매매 소유권을 취득해서 넘겨줄 수 없게 된,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게 불가능하게 된 매도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도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선의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라면은 손해배상을 해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죠. 이거는 당연히 뭐 계약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이 없죠. 권리를 넘길 수 없는 경우니까 당연히 계약을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두 번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입니다. 선의의 매수인 같은 경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은 어떤 것이냐?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이행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 이행되었으면 놓였을 지위로 만들어주는 손해배상을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것이냐? 갑과 을이 있는데 X라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 X라는 물건의 가치는 1억이에요. 자, X라는 물건의 가치가 1억인데 만약에 계약이 이행되었다면은 을 수중에는 X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X의 재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만큼이 불어나겠죠. 1억만큼이 불어나 있겠죠. 물론 을도 갑에게 매매대금 1억을 지급해야 되니까 1억만큼이 줄어들었겠죠. 1억만큼이 줄어들었겠지만 어쨌든 X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1억만큼이 또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겠죠. 결과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긴 하겠죠. 자, 근데 어쨌든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X가 들어간 것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손해배상을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이 을에게 1억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 되겠죠. 물론 을도 1억의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 청구한 것이나 청구하지 않은 것이나 큰 차이가 없기는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매대금이 8천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매매대금이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은 5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1억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1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매매대금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요 X라는 물건의 인도에 가름해서 1억을 청구하는 것, 요 1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산정을 하느냐? 매매 목적물의 시가상당액, 요 X 목적물의 시가상당액, 아까 여기서 1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시점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의 의무가 불능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요 위의 사례에서 갑이 이제 갑과 을이 병 소유의 토지를 X 토지를 갑의 소유인 줄 알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한 경우 예를 들었잖아요. 자, 이 경우에 병이 갑과 을을 상대로 해서 X 토지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갑의 명의와 을의 명의가 말소가 되면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타인 권리 매매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을이 갑한테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X 토지의 시가상당의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실하게 된 시점입니다. 그건 어느 시점일까요?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말소 등기를 청구하고 그 말소 등기 청구 소송에서 병이 승소했을 때, 병이 승소해서 을의 명의가 지워졌을 때 비로소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갑과 을의 매매 계약에서 갑은 더 이상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한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요. 즉 을이 병과의 소송에서 패소한 그 시점이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가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여기서 그 시가상당액을 산정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불능이 된 시점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좀 더 약간 좀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진정한 소유자가 매수인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매수인이 패소한 그 시점이 결과적으로 불능이 된 시점이고 그 시점에 시가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과 경합을 하기도 합니다.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지만은 매수인이 담보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고요.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이제 위에서 설명했던 거죠. 매도인이 타인의 소유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체결한 매매 계약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사례와 같은 겁니다.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이제 갑과 을이 X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을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병과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렇게 체결했는데 그런데 이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타인권리 매매잖아요. 타인권리 매매입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이 갑한테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가 되면은 을은 더 이상 X를 취득해서 병에게 이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겠죠. 즉, 을의 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이 됩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경우에는 타인권리 매매가 성립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타인권리 매매임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병은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병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아까 타인권리 매매 계약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타인권리 매매 같은 경우에는 병이 선의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병은 선의예요, 악이에요? 악이죠. 이미 이 물건이 을의 소유가 아니라 갑의 소유라는 걸 알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따라서 570조에 따라서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타인권리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에 근거해서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을에게 그렇게 담보책임에 기초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은 갑과 을, 소유권을 넘기지 못한 것은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채무불이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경우에 병은 채무불이행의 근거로 해서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요건이니까 이행할 수 없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을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이제 이행을 지체해가지고 갑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능이 된 것에 대해서 을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그 경우에는 을의 귀책 사유가 인정되는 거니까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의 근거로 해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에는 57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은 채무불이행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고의과실이라고 하는 귀책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은 채무불이행 책임에 근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원상회복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원상회복 의무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양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X가 갑의 소유가 아니면서 또 갑이 이 X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을에게 넘겨줄 수 없는 경우에 을은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갑이 X를 을한테 넘겨주고 인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라면은 갑은 을에게 목적물의 인도와 목적물의 반환과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을은 갑에게 뭘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플러스 여기에 대해서 이자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을에게 그 목적물의 반환과 등기의 말소뿐만이 아니라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 뭐 반환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을이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매매 대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손해배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해배상 요거까지 포함한 것과 그 다음에 요 원상회복 과실과 목적물의 반환,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까지가 다 동시행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시행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걸 볼 때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민법 583조는 담보책임의 경우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담보책임 경우에 동시행 관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민법 536조의 규정, 이제 536조는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이죠. 동시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은 제572조, 내지 575조, 제580조 및 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잘 보면은 여기 몇 조가 빠져 있어요? 570조와 571조가 빠져 있죠. 570조와 571조가 빠져 있죠. 그렇다면 570조와 571조에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담보책임 같은 경우에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판례는 570조와 571조가 583조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연히 계약 해지된 경우에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형평의 원칙에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상의 규정은 없지만은 570조와 571조에 따라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 또는 손해배상 의무까지 포함해서 그 의무들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두 번째 유형으로 얘기했던 타인 권리 매매의 대표적인 사안입니다. 물론 이제 타인 권리인 걸 알고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제 문제에 많이 나오는 타인 권리 매매는 이런 유형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갑과 그 다음에 을과 병, 정이 순차적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냐?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자신의 이름으로 마친 겁니다. 즉 X라고 하는 토지라고 얘기해 볼게요. X라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요. 자기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은 겁니다. 불법적으로 등기를 해놓은 거죠. 자, 이 경우에 우리나라에는 등기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권법에서 공부하겠지만은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이 되지 않죠. 따라서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고요. 병 또는 정이 이제 을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었거나 또는 병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을의 등기가 무효이고 서류를 위조해서 맞춰진 을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면은 병 명의의 등기도 무효이고 정 명의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자, 이 경우에 갑은 을, 병, 정에 대해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소등기 청구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합니다. 통상의 공동소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3명을 동시에 할 필요도 없고요. 을 먼저 했다가 병 먼저 했다가 정 먼저 할 수도 있고요. 정에 대해서 먼저 말소 청구하고 병과 을에 대해서 나중에 말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판결들이 꼭 일치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이제 각각의 판결들이 서로 증거자료로서 활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판결의 결과가 일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갑이 정에 대해서 제기한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갑이 승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은 소유권을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이 타인 권리 매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했다라고 한다면 을과 병의 매매 계약도 타인 권리 매매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 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갑이 승소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가 되잖아요. 그 경우에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구제수단은 첫 번째, 정은 선이 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정이 선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병은 선의인 경우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다만 정이 선의인 경우는 계약 해제를 하면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570조의 기본적인 취지가 570조와 571조가 적용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정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X토지의 시가상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가상당에게 손해배상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네.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한 시점에 갑이 패소했다면 정이 소유권을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인 권리 매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갑이 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갑이 승소했다. 라고 한다면은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이 타인 권리 매매가 되는 것이겠죠. 그 시점에, 즉 갑이 정에 대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정이 패소한 시점, 갑이 승소한 시점,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 비로소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가 되고 병은 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그 시점에 X토지의 시가상당에게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이 병에 대해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병은 마찬가지로 이 경우는 선의일 수 있겠죠. 을이 서류를 위조했으니까 병도 속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도 선의일 가능성이 있는데 선의의 병이라고 한다면은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정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병도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하고 정에게 목적물의 반환과 그 다음에 등기의 말소 그리고 그동안 사용이익, 과실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을 해지하면은 정도 병에게 매매대금의 반환 또는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의 반환도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양 당사자의 관계가 정리가 되갑니다. 그리고 아까 이 원상회복을 해야 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은 반환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은 병에게 목적물의 과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기의 말소, 목적물의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해당합니다. 서로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타인 권리 매매에 관한 사안에서 많이 나오는 사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지금은 이제 이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는 쟁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갑을 병정으로 해서 을이 등기를 위조한 경우에 물권법에서 그 등기의 효력과 그로 인한 갑이 을, 병, 정을 상대해서 등기를 말소 청구하는 경우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 명의의 등기가 무효지만은 정이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직 범위가 아니니까 그냥 들어만 두세요. 등기부 취득시효에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이. 물론 이제 그냥 점유취득시효에 항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등기부 취득시효나 점유취득시효의 항변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갑이 정에 대한 소송에서 갑이 오히려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은 오히려 병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은 타인 권리 매매가 되지 않고요. 갑은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를 마친 을을 상대로 해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던지 뭐 그런 방법으로 법률관계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부 타인권리 매매입니다. 일부 타인권리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권리인 경우이고요. 자, 이 경우에 대금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금감액은 일부 해제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대금감액을 하는 것만큼의 목적물을 받을 수도 없고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해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금감액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대금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만 선의인 경우에만 매매 전부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제척기간 내인데요. 선의인 경우라면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야 됩니다.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가 타인에게 속함을 안 사실이 아니죠. 권리가 타인에게 속해 있고 그걸 취득해서 나한테 이전해 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년이고요. 악의인 경우에는 즉 일부 타인권리 매매라고 하는 점을 알고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 대한 부재수단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부 타인권리 매매,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다음으로 수량 부족과 일부 멸실의 경우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인정되는 담보 책임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수량을 지정하는 것이냐? 여러분들 이 판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민법 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목적물의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그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상에 수량이 지정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그게 수량을 정한 매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만큼 땅을 매수합니다. 이 땅을 매수하는데 을이 이 정도 땅이면 집도 지을 수 있고 내가 뭐 원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을은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제 을이 갑한테 물어보겠죠. 이 토지가 몇 평이냐? 그러니까 이제 갑이 얘기하기를 이 토지가 100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 평은 잘 안 쓰지만은 100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가격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자 갑은 이 토지는 1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1억에 이 정도 토지면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을은 이 토지를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는 어떻게 썼냐면은 100평짜리 1억이니까 얼마예요? 평당 얼마라고 볼 수 있습니까? 평당 1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평당 100만 원, 그 다음에 매매대금은 1억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놓습니다. 매매 계약서에. 근데 매매 계약서에 100평이라는 말이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이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게 100평이니까 여기에 따라서 평당 100만 원씩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 현의에 따라서 그냥 하나의 계산에 따른 표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이게 꼭 100평이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이죠. 이 토지 자체를 구입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수량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 수량을 정한 매매 계약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멸실인 경우인데요. 자, 계약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전부 멸실의 경우에는 계약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535조의 계약 체결성의 과실책임, 원시적 불능에 관한 조문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채권 총론 부분 앞부분에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즉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가능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내용에서 공부하기도 하고요. 민법 입문이나 민법 총칙 부분에서 법률행위 유효 요건 관련해서 원시적 불능 이런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즉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 목적물의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전체 계약이 무효인 것이고요. 이 경우는 원시적 불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계약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원시적 불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74조의 담보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이 경우에 담보책임의 내용은 일부 타인권리 매매와 동일합니다. 즉 대금감액,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금감액인 경우에도 선의인 경우에만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대금감액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선의인 경우에만 일부 멸실 또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한 물건과 담보 책임인데요. 매매 목적물에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매매 목적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이런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겠죠. 자, 이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나머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 지상권의 설정으로 인해서 사용수익을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다만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575조는 580조의 담보책임에 준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전항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이라고 하는 건 물권이잖아요. 근데 전항의 규정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 등기된 임차권, 즉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준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2항에서는 등기된 임차권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판례는 이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또는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도 이 2항의 경우에 적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확대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항에서는 등기된 임차권만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에는 등기된 임차권만이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까지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2항의 권리행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한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분, 제한물권과 담보책임 부분에 설명을 했고요. 잠깐 쉬었다가 576조의 담보책임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수업 첫 번째 담보책임은 576조의 담보책임입니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그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소유권을 잃거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그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X 부동산에 대해서 X 부동산이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넘겼는데 이 저당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576조의 담보책임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넘긴 다음에 저당권자인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하려고 하자 을이 갑을 대신해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을은
갑에 대해서 변제한 금에 대해서 부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뭐 이항이 없더라도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뭐 부상금, 부상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이항이 있으니까 의뢰인 이항에 따라서 갑에게 부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예를 들면은 이제 피담보채권이 1억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매매대금 채권은 매매대금은 3억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 매매대금 잔금이라고 얘기하죠. 이 잔금이 3억입니다. 이 경우에 갑은 야, 그 1억의 채무를 네가 대신 좀 갚아라. 그 대신에 매매 잔금을 3억 원으로 하지 않고 2억 원으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사이의 저당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정이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저당권을 인수하고 그 채무액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576조에 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경우에 X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X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행 인수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이 저당권부 채권을 인수하면서 그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문제에서 종종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행 인수에 해당하고 그 인수된 만큼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나머지 공제된 금액만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면은 일단 매도인은 자기의 이행 의무를 완료한 것이다. 그렇지만은 인수한 채무를 을이 이행하지 않아서 목적물이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불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이제 파생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은 이행 인수 문제 또는 매매대금에서 인수된 금액을 공제하고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경우는 그 경우에는 계약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 언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등등이 또 문제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그러니까 을이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서 갑이 변제했다든지 또는 을이 인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목적물의 저당권이 시행됐다든지 하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갑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를 부동산을 X한테 팔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매매 목적물에 관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인수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에 가름하기로 한 경우에는 576조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구제수단을 포기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576조에는 저당권이 시행되거나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를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등기가 설정된 다음에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그런 등기들이 다 말소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요. 또는 가압류된 목적물을 매수하였다가 이제 강제집행, 경매가 실시가 돼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576조가 준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히 하면은 준용이라기보다는 유추적용이라는 말이 맞겠죠. 준용이라고 하는 거는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조가 1조를 인용할 때 1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법문에서 표현되는 게 준용이고 그러니까 준용이란 말을 쓰는 경우에는 법적 공백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576조는 가등기나 가압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와 가압류의 경우에도 576조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내용이 없는데 그걸 유사한 사안에 갖다 쓰는 거니까 유추 적용한다라는 얘기일 수 있겠죠. 유추 적용한다라는 말은 입법적 공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비슷한 규정을 갖다 쓴다라고 하는 걸 유추 적용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매매의 목적인 경우에 지상권,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경우에도 준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577조는 지상권이라든지 전세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어요. 이 체결됐을 때 지상권의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전세권이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역시 준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매와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인데요. 경매의 경우에도 전 8조의 규정, 전 8조의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그것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라고 하는 건 뭐냐? 갑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채무자인데 채권자 이제 을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예요. 근데 을한테는 X라는 책임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갑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갑이 채권자죠. 이제 갑은 채권자인데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채권자 갑이 X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럼 경매 절차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병이라는 사람이 이 X라는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병은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되겠죠. 그 매각대금, X에 대한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될 텐데 이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채권자가 배당을 받아가겠죠. 이제 배당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당을 받아가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어쨌든 이 X를 취득하면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는데요. 그 경우에 갑과 병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경매 자체도 경매라고 하는 건 경쟁 체결하는 매매 계약을 경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공개 입찰에서. 그런 경매 자체도 사실 본질적인 건 매매 계약입니다. 다만 을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매매 계약은 아닌 거죠.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강제로 경매를 실시하는 것이고요. 법원은 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X에 대한 경매를 해서 매수인을 골라주는 거죠. 법원이. 그래서 을과 병 사이에는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겁니다. 자,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데 이 X라는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 이제 권리하자라든지 그런 이제 권리하자라든지 그런 하자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병은 을을 상대로 해서 경매 계약 자체를 해지하거나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전항의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 거는 돈이 없어서 못 갚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대금 감액해서 뭐 대금을 돌려받는다든지 라고 했을 경우에 이미 을이 자력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즉 을이 자력이 없는 경우는 이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자력이 없는 때에는 경락이는 이제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락이는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갑을 얘기하는 거죠. 갑에 대해서 그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채권자에 대한 담보 책임인 거고요. 1항에는 이제 매매 계약상의 경매 계약에 따른 담보 책임에 대한 해제와 대금 감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근데 3항 같은 경우에는 전 2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고지하지 아니었거나 채권자가 또는 이를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경락인은 그 흠결을 난 채무자 또는 채권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안을 볼게요. 이 사안에서 을이 물건이나 권리 흠결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거나 갑도 그런 걸 알면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병은 을 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망의 내용이 됩니다. 자,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담보 책임 부분입니다. 채권의 담보 책임 부분에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했다는 얘기는 채권을 매도하면서 이제 갑과 을이 있는데요. 이제 병이 채무자라고 해볼게요. 갑과 을이 이 병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을 편의상 X채권이라고 해볼게요. 이 X채권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런데 이제 갑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다는 얘기는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 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강제 집행해서 을이 돈을 받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을이 담보하는 겁니다. 이 담보하는 경우에는 이제 변제 자력이 있는 것을 담보할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만약에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변제기 당시에 충분한 자력이 있다 또는 변제기가 이미 도래했다면 채권 매매계약을 할 당시에 충분한 자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에 충분한 자력이 있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매수인이 채무를 다 변제받지 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물론 담보한 시점, 그러니까 채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 또는 이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했는데 그 이후에 채무자의 자력이 줄어든 것은 이거는 채권의 매수인이 그때 빨리 이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때문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했는데 그 변제기 이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채권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최소한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했기 때문에 그 변제기의 자력으로 채권자가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채권 매수인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채무자의 변제 자력으로는 충분히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었다. 채권 매수인이 변제를 받을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채권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자 담보 책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자 담보 책임인데요. 특정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종류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과 특정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물 급부 의무가 인정이 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자가 없는 완전한 물건을 주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견해의 대립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런 논의는 민법 462조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특정물의 현상인도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의 목적 부분에서 특정물 채권과 종류 채권 같은 걸 공부하잖아요.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요. 462조는 특정물의 현상인도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만약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자동차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동차가 하자가 있었다. 자동차에 하자가 있었다. 자동차에 하자가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한다면은 그 하자가 있는 대로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 462조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완전물 급부 의무를 부정하는 견해에 따르면은 하자가 없는 물건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자를 치료했다고 하지만은 그 하자가 없는 어떤 완전한 물건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462조는 그런 특정물 도구마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자 없는 물건을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하면 계약상의 의무는 끝난 것이다. 더 이상 끝난 것이고 다만 민법에서는 그런 경우에 갑과 을 사이의 대가적 형평성이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민법에서 특별히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책임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은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물 급부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갑은 하자가 없는 외형이 파손되지 않은 자동차를 넘겨야 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하자가 있는 상태로 인도를 하면은 그것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한 규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자 담보 책임의 본질을 채무 불이행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설득력이 있나요? 글쎄요. 논리적인 부분인데 사실 논리적으로만 따지자면 일설이 조금 더 논리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자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특정물의 경우에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물건인데 하자가 없는 물건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오늘날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물건의 대부분은 다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 구입한 물건, 소비자로서 구입한 물건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A라는 차가 세상의 유일한 차긴 하지만은 B라는 차, 똑같은 차기, 뭐 논리적으로는 똑같은 차는 아니겠지만은 뭐 같은 종류의 같은 기능의 차라고 한다면 똑같은 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차라고 볼 수도 있다. 특정물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A차나 B차나 크게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물건을 인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 때문에 이 하자담보 책임의 본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나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법리적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은 많지 않습니다. 약간 좀 논리적인 그런 논의 측면이 있고요. 이것이 실제로 사안에서 하자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법리가 구성이 달라진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하자의 고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 약간 좀 견해가 나뉘긴 하는데요. 어쨌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 특정물의 하자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두 번째 요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보책임, 특정물에 대한 담보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가지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요. 하자가 발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자가 발생해야 되고, 하자가 발생해야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하자가 발생해야 되고, 두 번째 매수인이 선의 무과실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합니다. 자, 하자가 발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자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하자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하자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하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정 좀 할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객관적인 하자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 통상적으로 갖춰야 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을 객관적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주관적 하자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가 약정한 품질입니다. 따라서 어떤 X라는 물건이 통상적인 품질과 성능을 갖추었지만 당사자가 조금 더 엄격한 의미의 더 고품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사자가 약정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을 주관적인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자는 두 가지가 다 인정입니다. 주관적 하자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법률적인 제한의 경우에도 물건의 하자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률적인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토지가 있는데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를 을한테 팔았는데 을이 이 X 토지를 구입한 이유는 이 위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X 토지를 구입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이 토지에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없는 그런 토지였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건축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법률적인 제한 같은 경우에도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하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하자의 판단 시점은 원칙적으로 위험 이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제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목적물을 인도할 거 아니에요? 이 계약 체결 시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하지만 이 계약 체결과 인도 이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담보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책이 아니라 판례는 하자의 존재는 계약 성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판결은 어디서 나온 판결이냐면 이 법률적인 제한인 겁니다. 즉 법률적인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계약 성립 시에 이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약간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률적인 제한이라고 하는 거를 물건의 하자와 동일하게 보는 그런 경우인데요. 원칙적으로
하자의 판단 시점은 위험 이전 시를 기준으로 해서 위험 이전 시 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580조의 담보 책임이 성립한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렇게 담보 책임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면은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00 효과에 대해서는 575조가 준용이 되죠. 자, 이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확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80조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서 390조에 따라서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구제수단이 있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고요. 자, 다만 이제 다른 구제수단 중에서 하나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이걸 좀 고쳐와라. 하자를 제거해와라. 라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와 그 다음에 대금을 감액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72조처럼 일부 타인권리 매매의 경우처럼 매도인이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민법에는 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이제 완전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냐 없냐와 관련한 논의이기도 하는데요. 꼭 그거와 상관도 없습니다. 하자담보 책임 영역에서는 학자들마다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완전물 급부 의무를 인정하는지 여부와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는지 여부가 반드시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물을 급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자의 보수 청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고요. 완전물 급부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들은 하자의 보수 청구가 부정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많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구제수단, 하자의 보수 청구와 대금 감액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점들만 여러분들 기억하면 됩니다. 자, 종류물에 대한 담보 책임인데요. 종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들을 얘기합니다. 종류물은 대부분 다 대체물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자, 종류물 채권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종류와 수량을 인도해야 되는 채권을 종류물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채권의 목적 부분에서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특정물과 종류물 같은 경우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구분이 됩니다. 즉, 대체물도 당사자가 특정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대체물과 부대체물 같은 것은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대체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건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이고요. 부대체물이냐 대체물이냐 그렇게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요. 특정물이냐 종류물이냐 특정된 물건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 의사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가 가능한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걸 특정을 해버리면 그런 특정물 채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종류물 채권과 특정인데요. 그러니까 종류 채권 부분에서는 특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언제 특정이 이루어지냐면은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였을 때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목적물을 분리할 때 특정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하자 있는 물건을 특정했을 때 과연 그 물건을 특정한 것에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행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하자 있는 물건을 특정한 것이 특정의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견해들이 나뉘고 있지만은 원칙적으로 하자 있는 물건을 특정했으면은 그거는 적절한 특정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효과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특정된 물건에 하자가 있지만은 매수인이 그 물건을 수령하였다면은 581조에 따라서 매수인은 부재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은 종류물 채권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들이 발생하냐? 종류물 채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종류물에 하자가 존재해야 되고요. 매수인의 선이 무과시해야 되고요. 이런 하자 요건이 갖춰지면은 첫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이행이익의 손해배상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580조와 똑같은 효과인 것이죠. 그런데 종류물 채권의 경우에는 특정물과 달리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그 민법에서는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이 되고요. 그거를 제한할 수 있다는 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완전물 급부 의무를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청구를 제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 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 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 담보 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완전물 급부 청구권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사안은 사실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BMW인가요? 이제 BMW인가 벤츠인가 모르겠네요. 이 차를 을한테 팔았습니다. 뭐 BMW인가 해보죠. 비싼 차를 이제 을이 산 거죠. 이제 매수인이 샀는데 이 계기판이 작동을 안 했던 겁니다. 계기판이 작동을 안 하자 을이 이제 갑은 그 계기판을 고쳐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을은 싫다. 나는 좀 완전한 차를 받고 싶다. 차를 교체해달라라고 을이 갑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즉 종류물이잖아요. 차가 여러 대 있으니까 종류물의 경우에 이제 하자가 생겼으니까 완전한 차를 바꿔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차를 갑이 받아오면은 이 차는 중고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차를 주고 중고차를 받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얘는 하자를 보수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신차로 바꿔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법원이 완전물 급부 청구권, 즉 하자 없는 물건의 인도 청구는 일정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수선을 통해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반면에 만약 이걸 교체하게 되면은 매도인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하자담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뭐 회사에서 자동차 판매 회사에서 요 한 대 못 바꿔주겠습니까? 못 바꿔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있죠. 다른 소비자들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완전물을 달라, 다시 또 바꿔달라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갑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완전물을 인도 청구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제한된다라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이 하자담보 책임의 지척기간은 하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자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환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에서는 환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라고 하는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한 환매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래서 체결된 매매계약을 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환매는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환매를 하는 목적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갑과 을이 이렇게 있는데요. 갑과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제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파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제 갑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갑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X를 을한테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대금이 들어오겠죠.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겠죠. 그 자금을 이제 자기가 활용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갑이 이 X라는 부동산을 완전히 을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돈이 생기면 다시 찾아올 생각으로 파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환매 특약을 하게 됩니다. 갑과 을 사이에 환매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갑이 을에게 환매 대금을 이행 제공하면서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환매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갑과 을 사이에 다시 환매 계약이 성립이 돼서 다시 갑은 을로부터 X 부동산을 사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환매가 되겠죠. 환매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매매 해제라고 보는 설이 있고 재매매 예약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해제라고 본다면은 이건 해제의 법리하고 또 양립시킬 수 없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이제 특수한 형태의 재매매 예약, 매매 예약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판 사람이 다시 사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매매 예약이긴 한데 다시 재매매하는 것에 대한 예약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자, 환매 특약 볼게요. 환매 특약은 반드시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재매매 예약, 매매 예약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시점에 매매 예약을 하든지 상관이 없겠죠. 근데 환매 특약은 반드시 매매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환매 대금은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환매 대금이 정해지겠지만은 환매 대금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이 없었다면은 원래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자체,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 두 가지 합한 금액이 환매 대금이 됩니다. 그리고 환매권 행사한 경우에 매수인은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실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죠? 과실에는 법정 과실과 천연 과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요. 법정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사용 대가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법정 과실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는 임대 수익, 임차료를 법정 과실의 대표적인 걸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법정 과실, 매수인이 법정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실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매도인도 역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매권 행사를 계약 해제라고 보기도 어려운 이유가 되겠죠. 자, 환매 기간은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환매권의 경우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환매권이라고 하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이며 양도도 가능합니다. 자, 환매의 경우에 환매에 대한 등기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환매에 대해서는 이렇게 등기부가 되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환매 특약이 밑에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환매 대금이 얼마냐, 계약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당사자가 특별히 환매 대금을 약정하지 않았으면은 그 매매 대금 플러스 계약 비용이 환매 대금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다음 환매권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냐, 그 다음에 환매권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점이 이 환매 특약에 기재가 됩니다. 자, 환매 특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매도하면서 이제 갑이 환매권을 갖기로 하는 경우, 갑이 환매권을 갖기로 하는 경우, 이 경우와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을과 매매 예약을 한 경우, 환매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갑이 X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는 매매 예약, X 토지에 대한 매매 예약이 있는 경우. 그래서 이 갑은 뭐를 갖게 돼요? 환매권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예약 완결권을 갖게 되죠. 환매권을 갖게 되고 예약 완결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갖게 되는데 이제 을이 이 X 부동산을 제3자한테 처분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도 병한테 처분했다고 얘기하고요. 여기서도 병한테 처분했다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소유권이 이제 X한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갑이 을한테 판 다음에 을이 다시 병한테 X를 판 겁니다. 자, 이 경우에 환매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갑이 누구한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갑은 병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 완결권 같은 경우에는 갑이 누구한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느냐? 갑은 을한테 이 경우 이제 예약 완결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배웠지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갑은 을한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고 을한테 본등기를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병 명의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이제 환매 특약 등기를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환매권 행사하면은 갑은
이제 병이 환매 당사자로 해서 환매 계약을 성립시켜서 다시 X라는 물건을 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환매 대금 같은 경우는 아까 봤듯이 여기 다 이제 등기부에 나와 있으니까 그 대금을 지급하고 X라는 물건을 다시 사오면 되겠죠. 자, 이것이 환매와 이제 재매매 예약 완결권의 차이인 겁니다. 환매권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제3자한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예약 완결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매매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갑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환매권에 따라서 갑의 명의로 등기한 다음에 갑의 그 환매권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를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이제 가등기의 경우처럼 직권으로 이제 본등기와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이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 아니라 환매권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갑이 직접 그 환매권 행사와 이제 갑의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들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해 두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환매라고 하는 것은 재매매 예약, 매매 예약의 일종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등기 형식이라든지 환매권 행사 방식, 예약 완결권 행사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환매 의사표시를 하고 환매 대금을 제공해야 됩니다. 환매 대금을 이행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환매 의사표시만 하면 안 돼요. 이행 제공, 그 기간 내에,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와 대금 제공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환매의 효과가 발생하고요. 그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와 대금 제공을 하지 않으면 환매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매의 상대방은 매수인인데요. 매수인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였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 행사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매매 예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예약 완결권 행사인데 이건 아까 이제 가등기의 경우 예약 완결권의 경우와 환매권 행사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는 거죠. 환매권 같은 경우에는 제3자한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은 예약 완결권, 이제 매매 예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환매권 행사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즉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갑이 환매권자일 때 환매권자 갑이 을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는 갑이 다시 X를 찾아올 수 없고요.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그래야지만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등기를 마쳐야지만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나 전득자, 이제 이런 경우죠. 매수인, 이제 만약에 을이 병한테 목적물을 팔았다라고 하는 경우, 을이 병한테 목적물을 판 경우에는 X라는 부동산을 팔았는데 이 X라는 거 건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건물인데 이 을이나 병이 이 X라는 물건에 대해서 뭐 이제 이 물건을 개량을 더 좋은 물건으로 건물로 만들었거나 또는 뭐 태풍 같은 거에 의해서 건물이 파손됐을 때 그 건물에 대해서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했다거나 라고 했을 경우에는 비용상환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을 또는 병은 환매권을 행사해서 소유권을 다시 찾아가는 갑에게 비용상환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환매 특약은 언제 하느냐?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할 수는 없어요.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매 예약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매매 예약을 하는지는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죠. 그리고 연장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재매매 예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매매 대금은 특약 있으면 특약에 따라서 또는 특약이 없다면은 매매 대금과 그 매매 비용에 따라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에는 매매 대금은 제한이 없고요. 당연히 예약에서는 뭐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예약에서는 본계약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나 예약에는 본계약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나 또는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다 정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 같은 경우에는 판매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고요.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에는 매매 예약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방, 만약에 이제 환매권을 행사한 거나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상대방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는 등기 명의인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3자한테 넘어갔다 할지라도 제3자의 소유로 넘어갔다라고 할지라도 그 제3자에게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재매매 예약 같은 경우에는 그 재매매 예약의 당사자, 매도인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재매매 예약과 환매는 종종 비교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같이 구분해 보세요. 환매나 재매매 예약이나 거의 법적 성격은 비슷비슷하지만은 하나는 재매매 예약이고 하나는 환매 특약인데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 됩니다. 네, 2주차 수업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